새로운 방식의 체육 수업이 편입된 지 벌써 17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그 효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 인생 밖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 정말 큰 도움이 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로 오늘부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존 레이티, 에릭 헤이거먼의 운동하시는 뇌에 담긴 진짜 놀라운 연구 결과들을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자 존 레이티는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경정신과 건강 전문가예요. 그는 주로 불안, 주의 산만에 대한 연구를 깊게 해왔고요. 공저자 에릭은 과학 전문 잡지 포퓰러 사이언스의 편집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책을 낸다고 했을 때 책이 출간되기도 전부터 대중의 엄청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내용의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걸어라. 그러면 성공한다. 네, 일단 저자의 말부터 잠깐 들어볼까요? 누구나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은 알지만 도대체 왜 그런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저 스트레스가 사라져서 혹은 뭉친 근육이 풀리거나 엔돌핀 수치가 높아져서 그럴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유쾌한 기분이 드는 진짜 이유는 운동을 해서 혈액을 뇌에 공급해주면 뇌가 최적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 미국에 어떤 학교 하나가 있는데요. 모든 반 시간표 0교시에 체육 수업을 편성해서 학교 전체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간 한 학교 사례가 있습니다.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는요. 일리노이주 시카고 서쪽에 있습니다. 오전 7시 10분 갓 입학한 신입생들은 반쯤 졸린 눈으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요. 곧바로 이제 체육 선생님이 나타나고요. 학생들에게 맥박 측정기와 스톱워치가 가득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면서 말해요. 자, 일단 준비 운동을 끝내고 운동장에 나가서 약 1.6km를 달리는 거야. 400m 트랙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초식의 빨간 단추를 누르는 걸 잊지 말고 각 구간별 기록을 스스로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건 마지막 4바퀴를 돌 때도 속도를 늦추면 안 된다는 거야. 달리기를 마치면 파란 단추를 눌러서 초시계를 멈추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목표는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거야. 이건 아주 중요한데 달리는 동안 평균 심장박동 수치는 최소 185가 되어야 한다. 네, 학생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밖으로 향합니다. 이 수업은 전통적인 체육 수업과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수업의 목적 자체가 피구를 하는 것 같이 몸을 쓰는 요령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요. 정규 수업, 그러니까 읽고 쓰기를 포함한 다른 과목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스터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이 학교의 체육 교사들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심박수를 높게 만드는 유산소 운동을 학생들에게 시키는 거죠. 지금 뛰고 있는 학생들은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해 수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신입생들이었어요. 재밌는 거는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그냥 다 0교시 이 유산소 수업에 동원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원한 학생들이 몇 명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0교시 체육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점차 달라지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점점 더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학생들이 받은 수업은 정확히는 평균 심장 박동이 최대 심장 박동 수치의 80에서 90%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 짧고 굵게 운동을 딱 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아침 운동을 통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문해 수업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뛰어난 읽기 능력을 발휘했다고 해요. 학기 말에 아침 운동을 한 그룹의 학업 성취도를 따로 조사했는데요. 읽기 능력과 문장 이해력은 학기 초에 비해 17% 향상이 된 겁니다. 반면 0교시 체육 수업을 듣지 않고 그냥 정규 체육 수업만 받은 학생들의 향상도는요. 최대 10% 정도에 그쳤다고 하고요. 이 학교의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0교시 체육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한 그룹은 운동의 효과가 아직 남아있는 2교시에 문해 수업을 받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운동의 효과가 사라진 8교시에 수업을 받게 한 거죠. 결과는 당연히 2교시에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월등한 학습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후 교사들은 이 0교시 운동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사실상 가장 어려운 과목을 이 0교시 체육 바로 다음에 편성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결과 이 학군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 학교 학생들이 전국에서 학업 성적이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자들이 이 책을 쓰던 시점에서 이런 새로운 방식의 체육 수업이 정규 수업 과정에 편입된 지 벌써 17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그 효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오늘의 주인공 학교죠. 미국 네이퍼빌 203 학군에 위치한 센트럴 고등학교인데요. 이 영교시 체육 수업을 시작한 이후에요. 학업 성취도는 일리노이주 전체에서 꾸준히 상위 10% 내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정작 교육비는 성적이 우수한 일리노이주 다른 공립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진짜 현저히 적었던 겁니다. 2005년도에 이 학교 학생 1인당 운영비는 약 $8,000, 우리 돈 약 1,000만 원이었는데요. 같은 주에 속해 있으면서 우수한 또 다른 공립학교인데요. 유트라이어 고등학교의 1인당 운영비는 무려 $15,000, 우리 돈 약 2천만 원이었던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두 학교를 견주어 봤을 때 최상위권 평균 점수는 1인당 2천만 원을 투자한 유트라이어가 2점 정도 차이로 높았어요. 그런데 전교생 모두가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학력평가에서는요, 영교시 체육 수업을 이어오고 있는 센트럴 고등학교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신기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미국 단위가 아니라 전 세계 단위로 4년마다 실시되는 팀스라는 국제 학업평가 시험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경쟁학교죠. 유트라이어 고등학교를 비롯한 시카고 18개의 학교는요, 자기 학교 점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서 연합으로 참가를 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센트럴 고등학교는 그냥 혼자 참가해버립니다. 또 다른 학교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내보냈거든요. 이건 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센트럴 고등학교는 그냥 2학년 전체를 통째로 참가시켜버린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과학 과목에서 센트럴 고등학교는 시카고 지역 모든 연합팀을 제친 건 당연하고요. 싱가포르까지 제치고 세계 1위를 합니다. 수학의 경우엔 수학 강국인 아시아 국가들 싱가포르, 한국, 대만, 홍콩, 일본에 이어 6위를 했고요. 국가 전체로 보면 미국은 과학 18위, 수학은 19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낸 거죠. 이 결과를 두고 당시 미국 언론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은 학군별 차이가 너무 크지만 그래도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와 같은 학군이 있어서 아주 다행이다. 이후 미국 전역 꽤 많은 학교들로 이 영교시 체육 수업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타기, 수영, 댄스, 영교시 체육 수업의 형태는 다양했는데요.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이 심박수를 올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이퍼빌의 학생들이 독특한 체육 수업을 받아서 유달리 똑똑한 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유별나게 다른 점, 독특한 체육 수업이 있고 학업 성적이 극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지나치기에는 그 상관관계가 너무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기에 직접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로 운동이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영향을 끼칠까? 사실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내놓은 자료이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의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보면 해마다 어김없이 건강검진 수치가 좋은 학생들이 성적도 더 높았다. 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주 정부의 지시로 실제 1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의 자료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폐활량과 체지방 비율을 포함한 총 6개 항목을 측정했습니다. 2001년도 자료를 보면요. 이 수치에서 건강한 학생들의 성적이 건강하지 못한 학생들보다 2배가 높았어요. 여기서 부모가 금수저여서 교육을 더 잘 시켰다는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학생의 점수가 건강하지 못한 학생의 점수보다 더 높게 나온 겁니다. 결국 저자는 뇌 건강이 신체 건강에 비례한다는 결론을 명쾌하게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쐐기를 박는 뇌파 측정 실험이 있는데요. 신경생리학자 찰스 힐먼은 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한 것과 똑같이 건강과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앞서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실시한 6가지 건강 측정 항목 중에 특히 2종목이 성적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힐먼 박사는 말해요. 체질량과 폐활량이 성적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그 관계가 너무 뚜렷해서 오히려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힐먼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신경학적인 측면에서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체질량, 폐활량 이 2개 항목에서 평균 이상으로 건강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반반씩 섞어놓은 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력, 암기력, 계산 속도를 측정한 거죠. 이 아이들은 뇌의 전기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전극봉이 부착된 수용모 같은 걸 쓰고 실험에 임했고요. 뇌파 측정기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요. 사실 너무 명확했습니다. 건강한 아이의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
그러니까 뇌 활동이 훨씬 활발했던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집중하는데 훨씬 많은 뉴런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힐먼은 실험 결과로 증거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합니다. 신체가 건강하면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또 힐먼 박사는 학생들이 실수를 한 다음에 대응하는 태도에서도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실험 방법론은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결론은 이 실험을 통해 건강한 아이들이 실수한 다음에도 막 서두르지 않고 다음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려고 소위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말해요. 운동이 생물학적 변화를 촉발해서 뇌세포들을 서로 연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운동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뇌세포 간의 연결은 뇌가 위협적인 상황에 대처할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뇌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뇌세포 간의 연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들에 따르면 운동이 뇌에 엄청난 자극을 가해서 학습에 적합한 능력과 의지를 갖추게 한다는 사실은 보다 명확해진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 이 유산소 운동은 외부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뇌의 균형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을 최적화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사실 무거운 물체를 드는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직장인 시절 얻은 난치병 때문에 무게를 드는 근력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걷고 뛰는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합니다. 처음에 무거운 물체를 드는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들었을 때는요. 난 아직 30대인데 이제 내 건강은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자의 이 말이 저는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유산소 운동을 해라. 덕분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아울러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사실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체육이라기보다는 생활 방식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아이들은 마약에 중독되듯이 운동에 중독된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이미 통계로 확인된 사실이다. 네, 여러분.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하루 중 진짜 5분이라도 심박수를 한번 올리는 활동을 잠깐이라도 하는 건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제 지인의 경우에는요. 뭔가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하기 전에 팔 벌려 뛰기 50번을 하거나 계단을 5층 정도 걸어서 올라오는 정도만 해도 일이 보통 수월하고 만족스럽게 끝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혹시라도 여러 사정들로 인해서 운동이라는 게 참 멀게만 느껴지신다면요. 이걸 운동으로 규정하지 마시고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을 쉽게 하면서도 잘할 수 있게 소위 부스터의 개념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이거 하나만 잘해도요. 하루의 자신감 그리고 오늘 하루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차오르실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학교죠. 센트럴 고등학교를 졸업한 두 딸을 둔 한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학교에서는 단순히 운동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 거죠. 체육 수업이라기보다는 동기부여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이제 자신의 역량을 믿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자신감에 차 있죠.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변해 있었습니다. 길이 없는 숲을 계속 걸어 다니면요. 새로운 길이 생기고 다져지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그냥 계속 하면요. 거기에 맞춰서 뇌에 새로운 회로가 자리 잡습니다. 길이 나는 거죠. 오늘은 플라톤의 말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성공에 필요한 두 가지 도구는 교육과 운동이다. 하나는 영혼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를 위한 것이다. 이 둘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이 둘을 함께 추구하는 자만이 그 길에 이른다. 일단 운동을 하면 어쨌든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바라는 그 길로 나아가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데요. 불안함, 두려움, 손절하기. 이걸 위해 여러분이 정말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 영상이 끝나갈 때쯤 이거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 줄도 걸을 문장이 없는 대저택 서재. 오늘은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존 레이티와
과학 저널 포퓰러 사이언스의 기자 에릭 헤이거먼의 운동하시는 뇌로 운동이 여러분 뇌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살펴봅니다. 불안하면 일단 나가서 뛰어야 한다. 무엇을 하기가 두려운가? 가만히 있을 때마다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고 지금 인생 잘 가고 있는지 의심도 들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피어오르는가? 그렇다면 무조건 나가서 뛰어야 한다. 이건 권유가 아니라 무조건이다. 2004년 서던 미시시피 대학의 조슈아 브로먼 풀크스는 운동이 실제로 불안 민감도를 낮춰주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불안 민감도가 높아 예민하긴 하지만 운동은 하지 않는 학생 54명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팀은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일주일간 평균 3번 딱 20분씩만 운동을 하게 했다. A그룹은 최대 심장 박동 수치의 90%까지 올라가게 만들기 위해 러닝머신 위를 뛰게 했다. 반면 B그룹은 최대 심장 박동 수치의 50% 정도만 나오도록 러닝머신을 아주 천천히 걷게 했다.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 당연히 A그룹만 불안 민감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 두 그룹 모두 불안 민감도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역시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한 A그룹에서 효과가 더 빠르고 크게 나타났을 뿐이다. A그룹의 경우 불과 2번째 운동만으로도 기존의 불안을 느꼈던 것들에 대해 훨씬 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 운동을 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불안장애 환자는 심장의 그런 변화가 반드시 불안이나 공황 증세를 유발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실험이 증명하고자 하는 점이었다. 운동을 자꾸 하다 보면 신체가 흥분하는 현상에 익숙해지게 되고 뇌는 몸이 흥분하는 현상이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사실 유산소 운동이 불안 상태를 즉각 해소해 준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운동은 불안감이 뇌로 가는 회로를 차단시켜버린다. 그렇게 일단 신체가 안정되면 뇌도 걱정을 덜 하게 되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흥분을 가라앉히는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근육이 일을 시작하며 지방을 분해해 연료를 만들어낸다. 이때 지방산이 혈액 속에 방출된다. 이 지방산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트립토판과 서로 경쟁을 벌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단백질과 결합하기 위해 지방산과 트립토판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혈액 내의 트립토판 농도가 높아진다. 이 트립토판이 도대체 뭘 하길래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트립토판은 신체와 뇌의 농도 차를 줄이기 위해 뇌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 부르는 세로토닌을 만든다. 이렇게 늘어난 세로토닌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감을 높여준다. 심지어 운동을 통해 신경세포 성장인자라는 것의 수치도 확 높아지는데 이건 역시 세로토닌의 양을 늘리는데 도움을 준다. 이 신경세포 성장인자가 공포회로를 대신할 긍정적인 기억을 뇌리에 심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까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즉, 운동은 뉴런이 서로 연결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뇌에 자연스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끝인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할 때는 심장의 근육세포에서 AMP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은 불안이나 극도의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 2006년 안드레아스 스트렐이 이끄는 베를린의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실험을 진행했다. 10명의 건강한 피실험자들에게 공포와 공황을 유발하는 약물을 주사로 투여한 것이다. 그리고 러닝머신 위에서 30분 동안 걷게 만들었더니 이 AMP의 농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불안과 공포의 느낌이 가라앉는 것이 아닌가. 결국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불안장애 성향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유산소 운동이 모든 종류의 불안장애 증세를 상당히 줄여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운동은 일반 사람이 느끼는 일반적인 불안감도 줄여준다. 2005년 칠레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려 9개월간 연구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우선 15세 학생 19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A그룹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 90분 동안 체육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B그룹은
일주일에 총 3번 90분 동안 새로 짜여진 강도 높은 체육 수업을 받았다. 이 실험의 목적은 운동이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의 기분에 끼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보다 자주, 보다 강도를 높인 운동을 한 B그룹의 불안 지수는 무려 14%가 하락했다. 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체육 수업을 받은 A그룹의 불안 지수는 3%만 하락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결과를 덧붙이자면 A그룹은 1.8% 더 건강해진 반면 B그룹은 거의 5배에 육박하는 수치인 8.5% 더 건강해졌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일주일에 한 번이든 3번이든 일단 운동을 하면 어쨌든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불안은 두려움이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무엇인가? 신경학적 의미로는 위험에 대한 기억이다. 보다 자주 불안해하는 사람의 뇌는 위험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서 사람을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든다. 다시 말해 신체적인 긴장과 정신적인 긴장이 보내는 감각 신호가 너무 많아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까지 겪는 것이다. 이런 공포의 기억은 서로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불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처럼 눈덩이가 점점 커지면서 더 많은 기억들이 두려움과 연결되면 그 사람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킨다. 여기 사교 모임에서 있었던 민망하고 패배감이 드는 사건을 계기로 모임에만 가면 입이 마르고 가슴이 뛰어서 사람들과 어색한 대화를 피하기 위해 본인을 가둬버린 앨런이란 여자가 있다. 이 여성의 불안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7명의 직원을 통솔하는 일까지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가 처음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이미 일반적인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이런 약은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겠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의사인 나는 당연히 앨런에게도 운동을 권했다. 그녀는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바쁘다는 느낌이 덜해질 거라는 식으로 부추기자 앨런은 마침내 아침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앨런은 운동을 안 한 날에는 자신이 마음의 안정을 잃고 새로운 고객이나 직장 동료들과 접촉을 꺼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예 운동을 매일 아침 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에어로빅 강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날에는 러닝머신 위에서 20분 정도 달렸다. 운동을 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앨런은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길 때 보다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과의 접촉이 잦아짐에 따라 대담성도 커졌다. 불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움츠러들기 때문에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고 그렇게 접촉하는 절대적인 횟수 자체가 적으니 결과적으로 그 상태가 더 심각해진다는 데 있다. 이건 앨런과 같이 공포증 수준이든 더 가벼운 수준이든 마찬가지다. 운동이 신경을 진정시켜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일단 시작을 하면 불안감과 정확히 똑같이 이 용기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이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공포소거라 불리는 신경학적 과정에 있다. 이미 각인된 공포의 기억을 지우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강화해서 공포의 기억이 안 떠오르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포의 기억과 동등하게 신경회로가 새롭게 형성되면 뇌는 예상되는 불안에 대해 당신에게 무해한 다른 대안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즉, 직면한 도전들이 무조건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회로가 운동을 통해 연결된 후에는 이제 두려움이 일어나는 회로는 연결이 끊어진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예를 들어 무대에 서는 것과 같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공포감에 휩싸이는 증상은 자연스럽게 점차 약해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운동은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그간 공황장애 환자들은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에서 수십 년 동안 통용되던 상식이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현상이 기존의 두려움을 훨씬 증가시킨다는 가설 때문이었다. 1997년 드디어 공황장애 환자를 치료하는데 운동이 과연 약만큼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 안드레아스 브룩스는 10주에 걸친 실험에서 운동이 공황장애 증상을 꾸준하게 가라앉혀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 이 연구에서 효과는 비교적 늦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다. 실험자들이 대부분 광장 공포증이 있어서 운동을 하는 행위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은 바깥에서 걷거나 뛰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실험 자체를 위해 내부의 두려움과 먼저 맞서 싸워야 했다. 처음에는 텅 빈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살살 걷기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짧은 거리를 잠깐 달리고 추후엔 연구팀이 의도한 6km 전체 구간을 달리게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달리는 도중 평소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발작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뛰면서 금방 가라앉기도 하였다. 모든 불안과 관련된 정신질환에 편안하게 약만 복용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건 그저 당신의 선택이다. 그런데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운동은 스스로 장애를 극복했다는 자신감까지 덤으로 준다. 이런 자신감은 불안으로 공황장애까지 겪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신에게도 커다란 혜택이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한다. 문제 해결의 관건은 그 상황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불안과 두려움을 잠식시키는 운동의 효과를 정리하면 이러하다. 관심이 다른 곳으로 분산된다. 몸을 움직이면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기 마련이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은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적인 행위, 가령 조용히 앉아있거나 명상을 하거나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잡지를 보는 행위에 보다 쉽게 몰입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에 비해 운동의 효과는 더 오래 간다. 긴장된 근육이 풀린다. 이 내용은 결코 뻔하지 않다. 1982년 허버트 도블리스의 연구에 따르면 불안 상태뿐만 아니라 불안 성향까지도 줄여주기 때문이다. 뇌가 똑똑해진다. 우리는 앞서 운동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세로토닌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세로토닌은 두려움을 억제하고 실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불안 회로의 거의 모든 길목에서 불안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활약한다. 또한 불안의 악순환을 차단시키고 하나의 일에 몰두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불안 증세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바꾼다.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일을 앞에 두고 심장 박동과 호흡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자체가 불안이나 공황 발작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증상은 유산소 운동을 해도 나타난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몸에 좋다. 이 증상을 긍정적인 경험, 즉 운동을 통해 당신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 통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공포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기억이 형성된다. 그리하여 뇌의 회로가 바뀐다. 운동을 통해 교감신경계를 내가 직접 활성화하면 걱정만 하는 수동적인 삶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난다. 난폭한 충동질이 억제되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운동으로 대응하는 길이 뇌 속에 한번 개통되고 나면 이제 뇌에 안전하고 평탄한 고속도로가 새로 뚫리는 것이다. 그렇게 회복력이 길러진다. 운동의 가장 좋은 효과는 스스로 불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자제력은 불안에서 야기되는 우울증을 정말로 강력하게 예방한다. 당신 스스로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면 신기하게도 당신이 진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마침내 운동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주위의 행동을 제한했던 과학자들의 스트레스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갇혀 있을수록 불안감이 늘어난다. 안전한 장소만 찾게 된다. 사실 다소 불안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황적, 공간적으로 갇혀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데 이런 느낌에 대한 치료는 완전히 간단하다. 정확히 반대 행위를 취하는 것이다. 밖에 나가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녀 보라. 주변 환경을 해치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운동이 당신을 가두는 모든 부정적 감정에 대한 최고의 반격이라고 말한다.
그 정도에는 정해진 기준치가 없다. 공황장애 환자들이 텅 빈 주차장을 일단 걸어본 것처럼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이 당신에게는 운동이며 치료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자리에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는 대신에 뭔가를 함으로써 당신은 우회해서 생각하게 된다. 당신만의 운동은 공포감이 줄어든 그 자리에 새로운 대응 방법을 심어서 완전히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게끔 당신의 뇌를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혹시 당신은 불안에 직면하면 본능적으로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는가? 울타리에 갇힌 쥐를 보면 꼭 내 모습 같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란다. 그런 본능은 당신이 충분히 거역할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다. 당신은 인지를 재구성할 수 있고 당신이 한 그 행동 하나로 실제로 재구성을 하게 된다. 지금 당장 당신의 몸을 사용해서 뇌를 그리고 당신의 삶을 치유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듣고 계신가요? 헬스장? 혹은 집에서? 아니면 아침 출근길에? 그것도 아니라면 산책을 하고 계신가요? 어디든 좋습니다. 그게 어디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 분명히 다를 거니까요. 제가 오늘 영상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요즘 계절은 더없이 화려해지는데 나만 초라한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봄철 우울증이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계절이 바뀌면서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재테크, 승진, 실적, 시험, 다이어트 같은 큰 허들을 앞에 두고 있고 거기에 적응도 안 되는데 애써 적응할 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고 이렇게 좋은 날씨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진 않은지요? 그렇게 맨 처음 여러분을 고취시켰던 의욕과 집중력은 사라지고 소화불량에 체중은 늘고 수면 장애까지 겪고 있으시다면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 레이티, 에릭 헤이거먼의 운동하시는 뇌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빌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뭘 잃어가며 살고 있는지도 그걸 자각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아니 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산다는 건 그냥 살아가는 거였죠. 그러다가 50세가 될 무렵 그는 자신이 30대일 때와 비교해 무려 10kg가량 더 나간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주변에 속속 당뇨니 고혈압이니 더 나아가 암으로도 고통받는다는 또래들의 이야기를 건너 들으며 눈에 밟히는 아이들을 위해 식이요법과 달리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달리기만 했다 하면 그 다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머지않아 체중이 줄기 시작했는데요. 예상치 않은 부수적인 효과까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지고 불평이 줄어들었으며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어딘가 다르게 미묘하게 달라진 거죠. 심지어 아이들과 아내도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사춘기가 지난 후 부쩍 대면대면한 아이들이었는데 이런 반응에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죠. 네, 그렇게 그가 쌓은 새로운 습관이 이제 이 사람의 태도를 가속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 번도 정확하게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평생 단 한 번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의 습관을 들인 이후로 삶의 태도가 조금 더 잘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열성적으로 바뀐 점은 의심할 나위 없이 기분 좋은 것이었죠. 빌은 자신도 나라는 사람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는 이제 달리기를 못하는 날이면 아주 조금이라도 빠르게 걸으려는 노력이라도 합니다.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쓸지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한 결과 자기 스스로 점점 더 좋아지는 걸 직접 느끼게 되면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책에 수록된 9가지 우울증 증세가 있습니다. 이 중 6가지 이상의 증세를 보여야만 우울증 진단을 내린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이 항목 중 6가지 이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컨대 여러분이 그냥 별 이유 없이 부쩍 일에 집중하기 힘들거나 잠들기가 힘들고 더 나아가 내가 사실 뭔가 특별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동시에 아무 일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치면 9가지 항목 중에서 4가지 증세밖에 없으니까 의학적으로는 우울증이 아니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네, 우울증을 정복하기 곤란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은 겪을 정도로 증세가 너무 광범위하고 경중이 다르다는 거죠. 뭔가 불만스럽거나 신경이 날카로운 날, 비관적인 생각이 들거나 울적한 날, 스스로 감정 컨트롤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날을 단 하루도 겪어본 적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실 이런 건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종류의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다음날, 그 다음날이 그냥 계속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의학적으로 규정하는 우울증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먹는 이 회색지대의 영역, 그러니까 기운이 없는 삶, 기운이 에너지잖아요. 한마디로 에너지 없는 삶, 이걸 없애는데 목표를 둘 겁니다. 이 회색지대 안에서 여러분을 좀먹고 있는 에너지와 감정, 이걸 극복하기 위해 진짜 중요한 건요, 앞으로 5분, 더 나아가 그 다음 5시간 동안은 내 기분이 괜찮을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예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걸 조금씩만 늘려보세요.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분이 좋을 거라고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발 한 발 걷거나 달리면서 30초만 더, 1분만 더 여러분 에너지를 채워주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우울하다는 건 소위 연결선이 녹슨 상태라고 해요. 뇌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선이 부식돼서 녹슬어 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은 바로 이 연결선을 새 걸로 다시 설치하는 행위인 거고요. 요즘 부쩍 제가 걷고 뛰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잖아요. 생각해보면 1년 중에 밖에서 정말 상쾌한 기분으로 걷고 뛸 수 있는 시기가 4개월 정도밖에 없어요. 봄에 4, 5월, 가을에 9월, 10월. 물론 그 앞뒤로 약간의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걷고 뛸 수는 있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상쾌한 기분으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소위 골디락스 같은 날씨를 누리며 운동할 수 있는 시기는 1년에 4개월, 3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더 정확히 따지고 들면요, 이 정도도 되질 않아요. 4, 5월, 9, 10월에 비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한 날은 또 빼야 되거든요. 1년 중에 채 30%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간이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돌본다는 개념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못 본 척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1990년대에 우울증 환자의 뇌를 MRI로 촬영했었는데요, 뭔가 밝게 빛나는 반점들이 보이는 거죠. 대뇌피질의 회색질에서 유런을 서로 연결해주는 부위에서 강한 밝기에 빛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대뇌피질에 있는 회색질은 오그라들어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색질이라는 건요, 우리 뇌를 둘러싸고 있는 얇고 주름진 회색 막이에요. 여기에 있는 세포들은 집중력, 감정, 기억, 의식과 같은 복잡한 기능들을 다 지휘하고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뇌의 기능을 실제 물리적으로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란 게요. 다른 연구를 볼까요? 우울증 환자의 뇌를 또 들여다봤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돼서 뉴런 간의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뇌의 각 부분 간에 한마디로 통신 불능 사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로 우울증 환자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게 학계의 의견입니다. 네, 여러분, 결국 이 뇌는
끊임없이 고속도로 같은 회로를 개통해야 되거든요. 그 고속도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이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뇌가 이 기능을 멈춘다는 말은요, 세포 차원에서 학습 기능을 멈춘다는 거고요. 뇌가 자기 혐오라는 부정적인 무한순환의 고리에 갇히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어지는 거고요. 즉, 이 우울증을 뇌 연결의 문제로 다시 정의를 내리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경중이 다른 증세를 겪으면서 고통받는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희망도 없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능력, 집중력, 활기, 삶의 의욕, 이런 게 전부 다 떨어지죠. 왜? 연결선, 즉 고속도로가 통제돼서 다 막혀버렸으니까요. 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꼼짝 않고 있으려는 행동은요, 인간에게는 사실 일종의 동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잘 들어주세요. 신경세포 성장인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이게 뭘 하냐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막 나오면서 이제 뉴런을 파괴시키러 갑니다. 이 파괴하러 가는 길목에서 이 신경세포 성장인자가 뉴런이 파괴되지 않게 뉴런을 보호합니다. 이 사실이 발견된 게 1990년대 초예요. 네, 이 신경세포 성장인자는 뉴런 간의 연결, 그리고 뉴런의 성장을 촉진하는, 제가 그동안 정말 지겹게도 많이 말씀드렸었던 신경 가소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물질인 거죠. 미국에서는 17분에 1명씩 삶의 의지를 버리고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39분에 1명씩 스스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들의 뇌를 검시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신경세포 성장인자 수치가 정말 현격하게 낮게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놈의 코르티솔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걸 일단 다 떠나서 과학적인 솔루션을 말씀드려볼까요? 항우울제와 운동, 이 두 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를 확 줄여주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항우울제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왠지 그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심지어 반감까지 생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유일무이한 정답은 뭔가요? 운동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면 와 닿으실 텐데요. 자, 여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탈출하는 걸 포기해버린 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쥐의 뇌에 신경세포 성장인자를 주입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 쥐가 다른 쥐들보다 자신을 억압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열심히 시도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연구진은 한 발 더 들어갔어요. A 쥐에겐 운동을 시켰고요, B 쥐에겐 항우울제를 투여했습니다. 각기 다른 솔루션을 준 거죠. 그랬더니 운동이 최소한 항우울제만큼,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이 신경세포 성장인자의 수를 늘려준 겁니다. 사람에게는 운동이 항우울제와 마찬가지로 혈액 내 신경세포 성장인자의 수치를 높여준다는 사실도 증명이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학계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냅니다. 운동이나 정신요법 같은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럼 전기충격요법은 어떨까? 여기까지 생각이 뻗친 거죠.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전기충격요법이 신경세포 성장인자 수치를 무려 250% 높여줬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전기충격을 받으라는 거냐? 아니죠. 이 치료법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운동이든 전기충격요법이든 우울한 감정을 일종의 정신적인 자물쇠라고 본다면요, 이 방법들은 전부 일종의 충격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즉,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스파크를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파괴를 일삼고 있다면요, 뇌의 어떤 부분이 계속 헛발질하면서 공회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위들과 연결되는 그 선은 끊어지거나 작동을 안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위 신선한 충격을 줘서 뇌와 신체를 깨우고 악순환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야죠. 유산소 운동이 바로 이런 스파크를 일으키는 혁명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이 유산소 운동과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뇌에 주는 활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창문들 다 활짝 열고 가구들 한쪽으로 싹 치워놓고 대청소를 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네,
이런 움직임은 뇌의 모든 부분, 모든 기능을 점화시켜버립니다. 뉴런을 움직이게 하는 것부터 시냅스 간의 정보를 전달해줄 통로, 즉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일까지 전부 다요. 나는 세상에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는 나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고 내 삶도 아직은 고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잖아. 네, 여러분, 운동을 하면요, 바로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2003년 독일의 신경과학자들이 실험으로 이걸 증명했어요.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으나 증세는 그리 심하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30분 동안 자전거 페달 밟기 운동을 시킨 거죠. 그냥 너무 심하지 않은 낮은 강도의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낮은 강도로 한 30분간의 운동만으로도 실험 대상자 전원의 전전두엽피질 기능이 향상됐습니다. 그럼 본질로 돌아가서 도대체 이 운동, 이게 뭐길래 이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운동이 유독 이렇게 독보적인 효과를 내는 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몸을 움직이죠. 그럼 너무 당연하게도 뇌 줄기가 자극을 받아서 의욕과 흥미가 샘솟는 겁니다. 에너지가 온몸에 막 넘쳐 흐르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녹슬어서 폐쇄되었던 뇌 속 고속도로를 다시 연결시키고 새롭게 개통시키는 거니까 잊고 있었던 좋은 기억을 되살릴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비관적인 도로는 점점 이용하지 않게 되다가 마침내 폐쇄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진짜 결정적이고 중요한데요. 어떤 상황을 바꾸기 위해 내가 직접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상 가장 쉽고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운동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좀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될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들, 사실 이게 뭐 뇌의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화학물질 때문에 어떤 작용이 발생하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운동을 해서 여러분 기분이 좋아졌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이 딱 들었다면 인간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네,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맞이할 5분 뒤, 5시간 뒤, 내일이 기대되는 삶. 자, 여기까지 어떻게든 긍정적인 그 느낌을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이 느낌을 가지고요, 다른 거 뭘 할 때 이 느낌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거라도 어떤 결과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나 잘하네. 나는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고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잘 해나가다가 진짜 뜬금없이 또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이 딱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정말 최소한의 강도라도 몸을 움직이십시오. 방향을 틀어야 하니까요. 운동으로 신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도 내 정신에게는 삶을 포용하라고 격려해주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정말 많은 구독자님들의 사연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는 정말 몸을 일으켜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천천히 죽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운동은커녕 몸 자체를 움직인다는 생각조차 힘겨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요, 주변의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그냥 같이 동네 한 바퀴만 천천히 돌아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런 요청 받으면요, 사람들은 정말 기꺼이 다 여러분 도와줄 겁니다. 반드시 운동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아도요, 우리 인생, 삶을 생각해도 사실 정확히 똑같거든요. 그 모든 인생의 면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 당장 움직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만 멈추지만 않는 거죠. 꾸준한 관성으로. 타성에 젖은 인생이라는 감옥을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연구 자료들을 많이 준비했었는데요. 무려 19,288명의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한 네덜란드의 대규모 실험, 8,023명의 사람들을 2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주기적으로 몸을 움직인 사람과 몸을 그대로 방치한 사람들이 9년 뒤 우울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일주일에 최소 2-3번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 대비해서 우울감, 신경증에 얼마나 강해졌는지, 운동량이 꾸준히 늘수록 우울한 에너지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성취 면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연구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 결론이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그 결론은 이겁니다. 일단 하는 쪽이 되면 인생은 서서히 바뀐다. 네, 여러분. 이건 저도 처음 안 사실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뇌에 저장하는 도파민 양을 늘리고 뇌 보상센터에서는 이 도파민 수용체를 생성하는 효소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작든 크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만족감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감흥도 없었을 A라는 성취에 더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성취했다는 감정이 더 쉽게 쌓이니까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알고 인생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만약 지금 여러분이 과거의 저처럼 살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모든 일과들을 소화하면서 에너지 다 써버리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들 하루 종일 잔뜩 느끼다가 이제 남들보다 늦은 시간에 잠들기 전 겨우겨우 도파민 좀 터뜨려 보자고 자극적인 유튜브 컨텐츠 보다가 더 늦게 자고 더 늦게 자니까 그 다음날 더 피곤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끝없이 악순환되는 그런 일상 말이죠. 그 악순환 안에 있으면요. 거기서 빠져나가는 게 절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걸 바꾸는 게 정말 허무할 만큼 생각보다 엄청나게 쉽다는 걸 오늘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활동적이고 의욕이 없었고 삶에 아무런 의지가 없었으며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자신의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던 실험 참가자들도요. 일단 하기 시작했더니 그러니까 매일 저게 운동이 되냐 싶을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였더니 어느새 얼굴엔 미소가 있고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단정했었던 원래 그 모습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변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했던 정말 모든 사람들이요. 과거와 다른 감정을 느꼈고 스스로 그 감정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요. 네, 오늘 제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분이라도 나를 갉아먹던 부정적인 감정 재생 끊고 30분, 10분 아니면 1분 운동으로 방향을 1도라도 미세하게 딱 틀어서 좋은 감정을 한번 터뜨리고 그걸 여러분 다른 일과와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이걸 듣고 난 뒤 정확히 여러분의 5시간 뒤가 기대되는 하루를 보내신다면 저는 정말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의 동면을 기꺼이 깨고 나오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의 운동량이면 몸의 지방을 태워서 없앨 수 있으며 뇌의 구조적인 변화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생성된다. 걷기만으로도 필요한 운동량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으니 강도보다는 꾸준히 하는 것을 목표로 둬야 한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도대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 난리냐 편인데요. 요즘 걷기, 러닝, 산책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걷기나 러닝할 때 들을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맞춤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하버드대 의대 교수 존 레이티, 과학 전문 기자 에릭 헤이거먼의 운동하시는 뇌로 걷기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다고 다들 난리인 건지 이거 한다고 인생 바뀔 수 있는지 저자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알아보시죠. 어머니는 걸음이 무척 빨랐다. 동네를 하도 바쁘게 휘젓고 다녀서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에게 도대체 어머니가 어딜 그리 바삐 돌아다니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어머니가 걷는 거리는 2, 3일에 약 2.4km, 먹을거리가 떨어질 때면 1.5km가 떨어진 식료품 가게를 어머니는 늘 걸어 다니셨다. 이 거리를 언제나 그렇게나 빠른 걸음으로 오가면 상당한 운동이 되었을 터. 그런데 중요한 건 어머니는 몸매를 가꾸려고 그렇게 걸어 다닌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걷는 행위 자체를 즐겼을 뿐이다. 그런데 내가 의과대학 교수로서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면서 어머니의 이런 사소한 습관이 그녀의 날카로운 두뇌 감각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한 사실만 나열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많았다. 그렇다. 그녀는 80세를 훨씬 넘어서까지도 풍요롭고 활기찬 삶을 살았다. 물론 성격도 한몫했다. 항상 뭔가를 능동적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는데 이런 성격 또한 걷기 덕분에 유지된 것임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반면 걷기와는 전혀 연이 없어 보이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59세였을 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이른 죽음을 운동 하나로 설명할 순 없겠으나 아버지 인생에서 운동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부분은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자식의 입장으로서 사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따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운동은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준다. 이런 방어책을 두지 못한 아버지는 이런저런 일들에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으셨다. 아무튼 어머니는 심지어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되었을 때도 6개월 뒤에 회복하고 보조기구를 의지해 걸음을 떼셨다. 자, 이 부분에서 충격받지 않길 바란다. 고관절이 부러진 노인의 20%는 1년 내에 사망한다. 고관절이 몸무게를 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뼈인 관계로 활동성에 커다란 제약을 주기 때문이다. 몸이 느려지면 정신도 함께 둔화되고 치매 확률도 크게 늘어난다. 그러면 자기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몸이 망가지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다. 노화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노화에 따라 심신이 붕괴되는 것은 피할 수 있다. 무엇으로? 걷기로. 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요. 40세가 넘어가면서 뇌 용량이 10년에 약 5%씩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70세가 넘으면 여러 요인으로 뇌 기능 손상이 조금 더 촉진될 수 있고요. 특히 40세부터는요. 스트레스가 뇌의 진짜 큰 적으로 급부상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뉴런이 점점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세포 자살이라고 부르는 세포 죽음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시냅스가 부식되면서 결국 연결이 끊어져 버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런이 변화에 맞춰 계속 적응하고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건데요. 이건 평소에 그냥 우리 뇌가 항상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느려지면서 뉴런이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성장하는 것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상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분명히 예전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뇌가 그 일을 하기 위해 더 많은 부위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럼 이걸 막는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뇌의 새로운 연결과 뉴런의 성장을 촉진할 자극이 필요한 건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걷기예요.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평생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걷기나 뛰기를 꾸준히 한 사람들의 뇌는요. 나이가 들어도 온전히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연구진은 운동이 뇌의 부위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실제 변화시키는지까지 확인해 봤어요. 우선 60대와 70대 중에서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59명을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한 집단은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1시간 정도 운동을 시켰고요. 비교 집단은 아무런 운동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 집단은 처음에는 천천히 걷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 빠르게 걷게 했고요. 6개월 뒤 측정 결과 운동 집단의 최대 산소 섭취량은 16%가 늘었습니다.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은요. 산소를 처리하는 폐의 최대 능력, 즉 폐활량이에요. 사실 폐활량보다도 놀라운 건 따로 있었는데요. MRI로 뇌를 찍어본 결과 운동 집단의 전두엽과 측두엽의 크기가 커진 거죠. 연구진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이 전두엽은요. 나 자신 그 자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신발끈을 묶는 것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것까지 인간의 최고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죠. 측두엽은요. 예전에 저희 대저택 연구소에서도 다뤘었는데요. 그야말로 전두엽과 합작해서 사람을 소위 똑똑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뇌의 부위입니다. 측두엽이 발달할수록 심지어 책을 읽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는 어려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말도 잘하는 약간 사기 캐릭터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빠르게 걷기가 이런 전두엽과 측두엽을 동시에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엄청난 발견이었던 겁니다. 저자는 말해요. 운동이 뇌 안의 해마를 활성화시켜 기억력을 증진한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지만 전두엽과 측두엽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 밖의 일이었다. 모든 과학자들이 손을 모으고 말하길 정말 현재 과학의 한계를 넘어선 엄청난 일이다라며 운동이 뇌의 중요한 부위를 바꾼다는 것에 가슴 뛰는 소감을 보냈다. 실제로 6개월간 운동한 뇌는 마치 최소 2, 3년은 더 젊은 사람의 뇌처럼 보였다.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뇌가 2, 3년 더 젊어지는 게 뭐 체감도 안 되고 별 차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요.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미가 까다로워진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게요. 가능성, 목표, 회복력, 용기, 활기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면서요. 무감동과 무관심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죠. 감동과 관심이 사라진 뇌의 공백을 곧바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요. 우리가 노화에 잡혀 먹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걸음으로써요. 스트레스 임계점을 높이고 다시 좋은 기분을 만들고 의욕을 불어넣어 뭔가 더 하고 싶은 아주 작은 거라도 도전해보고 싶어지는 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 만성 스트레스 상태면요. 코르티솔이 과잉 생산되는데요. 운동은 이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면서 적절히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방지해 준다는 거고요.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는 물질들은 소위 우리 몸의 폐기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적당량은 필요할 수 있어도 이게 너무 쌓이면 세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물질로 변한다고 해요. 그렇게 손상된 단백질 혹은 조각난 DNA 부스러기 같은 위험한 물질들이요. 세포 내에 잠복해 있다가 세포를 죽이거든요. 이 과정이 바로 노화인 겁니다. 만약 운동을 하면요. 이 노화는 늦춰지고 스트레스의 임계점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오그라든 해마의 상태가 좋아지고요. 즐거운 기분이 다소 길게 유지되면서 동시에 전반적인 생활 태도가 개선이 되죠. 실제로도요. 땀을 내며 걷기 운동을 한 다음 날 이전과 똑같은 상황을 겪었음에도 자연스럽게 짜증이 덜 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욕이 강해지겠죠. 사실 건강하게 나이를 먹는 비결은 너무나 단순하고 복잡할 게 없습니다. 잘 살고 싶은 열의를 갖는 것 그뿐이죠. 살면서 하나라도 더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도전을 할 만한 일이 별로 생기지를 않는다는 점이라고 저자는 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저자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할 거 있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도전할 게 일상에 충분히 많습니다. 뭔가 멋있고 한 방에 돈 좀 확 벌고 이런 것만 도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죠. 일단 정 없는 것 같다면요.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운동을 도전해 보십시오. 돈도 안 들고 바로 오늘, 바로 내일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5분만 하기. 이렇게 시작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운동 외에 도전. 그렇게 도전을 하니까 생기는 기회. 이런 식으로 인생이 바뀌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빨리 걷기. 달리기는 뼈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든다고 해요. 특히 여성의 경우 30세에 뼈의 밀도가 가장 높은데요. 이후로는 1년에 1%씩 골밀도가 줄어들다가요. 중년 이후에는 매년 2%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60세까지 거의 30% 이상의 뼈가 몸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 조금이라도 젊을 때 달리기나 점프가 포함된 운동을 해두면요. 뼈 강화에 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꾸준히 일단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이죠. 맞죠? 지금이 가장 어리잖아요. 지금 시작하는 거죠. 특히 저자는 6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거의 매일 빠르게 걷기와 같은 운동하기를 권장해요. 은퇴를 하셨다면 주 5일 이상 운동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요. 아직 은퇴 전이라면 일주일에 4번, 30분에서 60분 동안 운동하는 걸 권장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즐거움을 좀 찾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65%를 유지할 정도만 걸으면 된다고 해요. 최대 심박수는 개인의 심장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심장 박동수거든요. 예를 들어 내 최대 심박수가 180회라고 하면요. 운동할 때는 108에서 117회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는 강도에서 걷거나 뛰면 되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정도의 운동량이면 몸에 지방을 태워서 없앨 수 있으며 뇌의 구조적인 변화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생성된다. 걷기만으로도 필요한 운동량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으니 강도보다는 꾸준히 하는 것을 목표로 둬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강도를 높여서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75%를 유지할 수 있는 빠르게 걷기 혹은 달리기를 20분에서 30분 해주라고 저자는 강조하죠. 이런 기본적인 유산소 활동에 익숙해진 다음에요. 근력운동, 유연성 운동과 같은 것들을 서서히 몸에 익혀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내 정신에게 이렇게 계속 도전적인 과제를 부여하는 건요. 사실 멋있고 크고 위대하고 장대하고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뉴런은 연결할 준비를 갖추게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다른 정신적인 자극, 예를 들어 독서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요. 비로소 갖추어진 뉴런들이 서로 쉽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60세에서 86세 여성 128명에게 걷기와 읽기를 함께 하게 한 결과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여성 중 절반이 더 이상 지팡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요. 44%는요. 스스로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졌다고 느꼈어요.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줄어든 대신 따로 실시한 학력평가 성적이 높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들은 이제 자신이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이 실험 참가자들의 나이는 60세에서 86세입니다. 만약 이걸 듣는 여러분이 이보다 젊다면요. 걷기 혹은 읽기 혹은 이 둘을 같이 하는 것. 그러면 효과는 정말 배가 되겠죠. 아주 작은 것, 짧은 거리를 걸어보는 것부터만 시작해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걸어보십시오. 오늘은 저자의 마지막 말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뇌가 손실되는 것을 스스로 얼마나 잘 보완해내는지, 이것을 반영한 결과가 바로 인간의 지혜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